이혼 서류의 서명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루 시간 줄 테니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나는 서류를 챙기기 위해 서랍을 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금 바로 나갈게요. 하지만 내일이 되면 어머님은 더 이상 웃지 못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서울, 끈질기던 장맛비가 막 그치고 드물게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고급 주택가가 늘어선 길을 따라 선 늙은 느티나무에서 나뭇잎들이 산 들바람에 흩날렸다. 서쪽 하늘에 남은 마지막 황금빛 햇살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반사되었다. 그 부드러운 서늘함 속에서 호화로운 저택들은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따스함과 행복한 미소를 내뿜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실을 알았다.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인간의 마음은 때로 밤바람보다 더 차가울 수 있었다. 내 이름은 이서연, 33세, 건축가다. 나는 강민준의 아내였고 한때 내 남편이 이룬 거의 모든 화려함 뒤에 서 있던 여자였다. 그날 저녁 나는 부동산 및 디자인 분야의 권위 있는 시상식이 열리는 무대 뒤에 서 있었다. 5성급 호텔의 로비는 빛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그 빛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반사했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발을 들여놓는 누구든 성공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날 밤 이름이 불린 사람은 내 남편, 더원 건축의 대표이사 강민준이었다. 반면 나는 무대 커튼 뒤에 서서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며 바다를 향한 빌라 부분의 색이 미세하게 틀어진 리조트 단지의 3D 시각화 파일을 수정하고 있었다. 톤 하나만 잘못되어도 전체 프레젠테이션은 깊이를 잃게 될 터였다. 그림자선 하나만 잘못되어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이 작품이 미숙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챌 것이다. 나는 각 화면을 재조정하고 조명을 수정하며 주 산책로에 작은 디테일을 추가했다. 사회자가 수상자 이름을 발표하기 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한 젊은 스태프가 노트북을 들고 나를 지나치며 내 화면을 힐끗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마치 혼잣말처럼. 역시 이서연 실장님 손길이 닿으니까 다르네. 이 디자인은 처음부터 실장님 냄새가 났어. 옆에 있던 동료가 그의 팔을 슬쩍 치며 무대 쪽을 곁눈질하고 속삭였다. 조용히 해. 괜한 말 하지 마. 안전하게 지내고 싶으면 뭘 알아도 입 다무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내 귀는 멀지 않았다. 내 마음 또한 돌처럼 단단해져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피곤했다. 자신의 머리와 잠자는 시간을 희생하여 무언가를 창조하고 그 작품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보는 사람의 피로감이었다. 밖에서는 사회자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고 열렬한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올해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 유닛 상을 수상한 더원 건축에 축하를 보냅니다. 상을 받으실 대표는 강민준 대표님이십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커튼 틈으로 엿보았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남편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의 미소는 성공한 남자의 전형적인 미소였다. 그는 심사위원장의 손을 잡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한 뒤 스포트라이트 중앙에 섰다. 마치 그 모든 영광이 자신의 손에서 태어난 것처럼. 객석에는 시어머니인 박미숙 여사가 환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좌우를 둘러보며 활짝 웃었다. 내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죠. 우리 가족 수십 년을 검소하게 살았는데 이제 친척들 앞에서 고개 들고 살 수 있는 건 다 민준이 덕분이에요. 그녀가 내뱉는 모든 문장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진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반면 나는 마지막 순간에 전체 프레젠테이션을 구해낸 장본인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내 손은 여전히 컴퓨터 마우스 위에 있었다. 민주는 트로피를 들고 짧은 수상 소감을 말했다. 그의 말은 유창했고 아름답게 들렸으며 비전이 있어 보였다. 나는 설계도를 빨리 읽는 사람이라 사람의 성격도 꽤 빨리 파악하는 편이다. 나는 남편이 소통에 재능이 있고 신뢰를 쌓는 데 능하며 존경받는 말투를 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대형 프로젝트들의 척추는 그의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았다. 행사는 음악과 악수로 끝이 났다. 나는 노트북을 끄고 서류 뭉치를 아는 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밖으로 나갔다. 민주는 몇몇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박 여사는 그의 옆에 서서 반짝이는 눈으로 아들이 젊었을 때부터 대담하고 사업적 두뇌를 가졌다는 말을 간간히 덧붙였다. 내가 지나갈 때 한 젊은 기자가 고개를 돌려 물었다. 저분은 강 대표님 수석 어시스턴트이신가요? 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이 먼저 미소를 지었다. 제 아내입니다. 가끔 회사 내부 일을 도와주곤 합니다. 가끔 도와준다는 두 단어가 너무나 가볍게 들렸다. 하지만 내게는 가슴에 매달린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5년, 얼마나 많은 밤을 새벽 3, 4시까지 세웠던가. 얼마나 많은 도면을 반복해서 수정했던가. 얼마나 많은 제안서를 실패의 벼랑에서 끌어올렸던가. 결국 그 모든 것이 그 두 단어로 요약되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아주 정중하고 아주 매력적인 미소.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외부 사람들은 그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박 여사는 여전히 한 지인을 붙잡고 상냥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가 사업 제국을 건설하려면 앞에 나서게 둬야죠. 여자는 집에서 뒷일을 잘 챙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현자는 고든 나무는 서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때로 고든 나무조차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더 길어 보이도록 구석으로 밀쳐지기도 했다. 민준이 내게 차문을 열어주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 파일은 빨리 끝냈네. 다행이다. 나는 차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다행이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류가 든 가방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갑자기 다른 사람을 위해 묵묵히 집을 짓는 목수처럼 느껴졌다. 정작 자신의 결혼이라는 집 안에는 제대로 된 자리가 없는 목수 말이다. 차가 막 빌라 정문 앞에 멈췄을 때 박 여사는 이미 테라스에 서 있었다. 손에는 마른 행주를 든 채였다. 그녀의 눈은 나를 똑바로 쳐다본 뒤 아들에게로 향했다.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은 내게 깨닫게 했다. 그녀에게 시상식은 그저 표면일 뿐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두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막 안으로 들어서서 하이힐을 벗지도 못했을 때 그녀가 불렀다. 서연아, 잠시 주방으로 와보렴. 내일 제사상 메뉴 다시 확인해봐. 네가 주문한 생선 종류는 맞게 왔니? 제사상에 올릴 꽃은 충분하고 이건 가족 제사지 레스토랑 파티가 아니야. 대충 하지 마라.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어머님,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민준이 내 뒤 두 걸음 뒤에서 걷자 박 여사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비단처럼 부드러워졌다. 민준아, 피곤하지 아가. 어서 올라가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 쉬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같은 행사에 갔고 같은 차로 돌아왔다. 하지만 한 명은 피곤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주방 준비 상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주방에는 할아버지 제사를 위한 재료들이 거의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appeasements, 토종닭, 갈비찜, 국화, 버섯, 말린 나물. 모든 것은 내가 하루 전에 쇼핑 목록에 정리해둔 것들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각 재료를 확인하고 갈비찜에 쓸 소고기 부위 중 좋지 않은 부분을 골라내고 가사 도우미에게 내일 아침에 제기 그릇을 깨끗이 닦아달라고 부탁했다. 박 여사는 옆에 서서 별다른 일은 하지 않았지만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감시했다. 저 꽃 좀 다시 봐라. 국화 꽃잎이 저렇게 시들어서야 제사상에 올리면 모양 빠지잖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시장에 일찍 가서 바꿔올게요, 어머님. 그녀는 내 신발에 묻은 약간의 길거리 먼지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딜 가든 집에 돌아오면 규칙을 알아야지. 신발이 저렇게 더러워서야. 식탁에서 박 여사는 별 생각 없이 말했다. 그래, 내일은 내가 너 데려다 줄게. 아가씨가 밖에 나갈 때도 제대로 차려입어야지. 남들이 보면 우리 집안이 어려운 줄 알겠어. 시누이인 민지가 환하게 웃었다. 엄마가 나 제일 예뻐하는 거 알지. 나는 그들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접시 위에 생선 가시를 발라내고 있었다. 모두가 몇 숟가락 뜬 후에야 나는 해야 할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탄하게 유지했다. 어머님, 제 작업실 컴퓨터가 요즘 자꾸 멈춰요.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열기 너무 버거워서 프로젝트 마감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돼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램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박 여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마치 내가 하찮은 이야기를 하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아직 쓸 수 있으면 왜 바꿔?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니? 뭐든 새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 살림 잘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내가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민지가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와 함께 끼어들었다. 새언니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무슨 달나라 갈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봤자죠. 제 생각에 언니는 너무 심각해요. 맨날 긴장한 것처럼 보여요.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무시하는 뉘앙스는 아주 분명했다. 나는 시누이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적어도 내일이 중요하다는 한마디 인정이라도 기대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국을 뜨며 무심하게 말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지금 회사에 지출이 많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550만 원짜리 가방은 내일 처리할 수 있는 일이지만 회사를 위해 돈을 버는 도구인 컴퓨터는 나중에 생각할 일이 되어버렸다. 정말 어떤 집에서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했다. 저녁 식사는 계속되었다. 숟가락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스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민지의 목소리, 고포, 안도어드, 내일 제사 음식을 보기 좋게 차려 친척들 앞에서 창피당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박 여사의 목소리. 나는 그 소리들 가운데 앉아 갑자기 이 호화로운 집의 작은 나사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집의 뼈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었지만 결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더러운 접시들을 주방으로 가져갔다. 거실을 지나갈 때 민준이 막 받은 트로피가 박 여사에 의해 깨끗이 닦여주 진열장에 정성스럽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스포트라이트가 트로피를 반짝이게 하는 동안 위층의 내 낡은 노트북은 아마 지금도 늙은 노동자가 능력 이상으로 달리도록 강요받는 것처럼 시끄럽게 펜이 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 집에서 나의 진짜 위치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창출한 그 가치에 대해
마땅한 대우를 받을 권리는 없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서울의 하늘은 아직 옅은 안개에 덮여 있었다. 앞마당은 이슬에 젖어 있었고 테라스 근처의 몇몇 플루메리아 화분에서는 부드러운 향기가 퍼져나왔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사가 있는 날이라 대문에서부터 주방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가사 도우미는 밥을 짓고 있었고 나는 채소를 씻고 닭 삶는 냄비를 확인하고 추가로 얼음과 싱싱한 국화 몇 다발을 주문했다. 외부 사람들에게 제사는 그저 먹고 마시는 행사일 뿐이다. 하지만 내 시댁에게 이것은 체면의 문제, 전통의 문제, 며느리가 분수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사람들이 평가할 무언가의 문제였다. 박 여사는 짙은 색의 벨벳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졌다. 그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말은 많이 했다. 그릇이랑 수저 정갈하게 놓으라고 잘 말해도 우리 집안 식구들 많아서 조금만 부주의해도 친척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어. 네, 어머님. 통째로 올리는 닭은 바깥쪽을 향해야 해. 너도 이제 몇 년 차 며느린데 내가 또 일깨워 줄 필요 없겠지? 네, 어머님. 알고 있어요. 알면 제대로 해. 이 행사는 1년에 한 번뿐이야. 나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대답했다.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이었다. 이미지를 매우 중시하는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때로 당신의 능력이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는 몇 달 동안 회자될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집은 인사와 안부로 시끌벅적해졌다. 테라스의 슬리퍼 소리, 부모님에게 주의를 받는 아이들의 목소리. 천천히 걸어. 먼저 들어가서 같이 기도해야지. 나는 연한 갈색의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다. 나는 차와 음료를 내고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민준의 집안은 대가족이었다. 삼촌, 고모, 심지어 먼 사촌들까지 이런 행사에 모이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모임에서 대화는 기도에서 멈추는 법이 없었다. 결국은 돈, 집, 자식, 며느리, 그리고 서로를 은밀히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어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고 민준이 어릴 때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들의 집이 얼마나 웅장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여사는 주빈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환했고 때때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집안이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다 민준이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죠. 그녀는 원피스 끝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남자가 성공하면 친척들도 덩달아 자랑스러워하죠. 멀리서 온 한 고모가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서연이는 좋겠다. 남편 회사에서 일하니까 부부가 한 사무실에서 일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힘들게 고생할 필요 없잖아.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 여사가 먼저 말을 가로챘다. 그녀의 목소리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달랐다. 쟤는 그냥 행정 업무나 자잘한 일 정리하는 데나 소질이 있지. 여자는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거야. 하늘을 찌를 재능이 있어도 남편 뒤로 물러설 때를 모르면 그 집안도 평안하지 못해. 시끌벅적하던 식탁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그 침묵은 오직 표적이 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양념장 그릇을 내려놓았다. 등은 여전히 꼿꼿했다. 하지만 식탁 아래 내 손은 굳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 다른 이모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소금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친척 특유의 호기심으로 말을 이었다. 어머, 너희 결혼한 지 꽤 됐지 않니? 아직 좋은 소식이 없네. 요즘 너무 일에 바빠서 애 가질 생각은 잊은 거니?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단지 오늘 모두가 조금 긴장을 풀고 뒷담화를 하고 싶어하는 떠들썩한 자리에서 물어보니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나는 아이 문제는 우리 둘의 문제이며 때가 되면 올 것이라고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박 여사가 먼저 한숨을 내쉬었다. 어렵네요, 형님. 제가 일깨워줘도 늘 아직 바쁘다고만 해요. 이렇게 큰 집에 아이 울음소리가 없으니 썰렁하게 느껴져요.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민지가 반쯤 농담조로 거들었다.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으셔. 아마 새언니가 아직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보지. 몇몇 사람들이 작게 웃었다. 크지 않은 웃음소리였지만 내 뺨을 뜨겁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한마디면 충분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혹은 서연이 불편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앉아 삼촌에게 와인을 따라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방금 그 말들이 아내가 된 여자를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평온했다.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은 아주 차가워졌다. 시어머니가 나를 억압한다면 나는 아직 원래 저런 분이시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다. 친척들이 말이 많다면 사람들 입이란 게 원래 저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절대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의 침묵은 직접적인 욕설보다 더 아팠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 옆에 앉은 할머니의 접시에 놓아드렸다. 내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대답하는 내 목소리도 아주 부드러웠다. 네, 이모님. 아이 문제는 하늘의 뜻이니까요. 때가 되면 오겠죠. 그 이모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말은 그렇게 하지. 하지만 여자는 자궁으로 평가받는 법이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속 무언가가 금이 가는 것을 느꼈다. 혀에는 뼈가 없다고들 한다. 정말 그랬다. 그리고 값을 치를 필요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너무나 쉽게 말을 내뱉었다. 제사는 저녁까지 이어졌다. 나는 식탁 정리부터 친척들에게 나눠줄 답례품 포장, 주방, 청소까지 모든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아무도 내게어 다른 점을 보지 못했다. 오직 나만이 오늘 점심 식사 이후 내 마음에 아주 깔끔한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나 깔끔해서 처음에는 아프지 않았지만 저녁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쑤셔왔다. 그날 밤 방에 들어갔을 때 민준이 셔츠 깃을 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낸 것처럼 피곤해 보였다. 나는 문가에 몇 초간 서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묻지 않았다.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입 밖으로 내야 하는 몇몇 질문들은 그 질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슬픔이었다. 그날 밤 제사가 끝난 후 모두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샤워를 마치고 화장대 앞에 앉아 손에 남은 나이트 크림을 닦아냈다. 내 머릿속은 여전히 오늘 낮 식탁에서 오갔던 말들로 가득했다. 우리 침실은 넓고 노란빛 조명은 은은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내 마음만 평화롭지 않았다. 민준이 욕실에서 나왔다. 머리는 아직 젖어 있었고 회색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거울을 통해 나를 보며 의례적으로 물었다. 아직 안 자?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곧 자려고. 그는 휴대폰을 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유리문은 닫혔지만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내가 앉은 곳에서 방의 불빛 아래 남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옆으로 서서 아주 조용히 이야기했다. 너무 조용해서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 볼 수 있었다.
그는 가끔 안을 힐끗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심장이 무겁게 느껴졌다. 사실 남편이 늦은 밤에 전화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사업가는 고객이 있고 일이 있으며 업무 시간 외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정말 그랬다. 한번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 그 이후로는 아주 사소한 것조차 큰 의문이 될 수 있었다. 몇 분 후 민준이 다시 들어왔다. 나는 책상 위에 업무 노트를 정리하는 척 했다. 누가 이 밤에 전화했어요. 오빠?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기술팀에서 내일 회의 관련해서 잠깐 물어볼 게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탄하고 너무나 깔끔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답 같았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휴대폰 화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내려놓고 누웠다. 그의 오랜 습관은 화면이 위로 향하게 옆에 두는 것이었다. 메시지가 와도 내가 보는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항상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과민하다고 생각했다. 오늘 밤 그 디테일이 다시 내 눈을 찔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우리 사무실은 서울 비즈니스 중심가의 한 유리 건물 11층에 있었다. 매일 아침 공기는 에어컨으로 차가웠고 서둘러 내린 커피 향이 났다. 내 작업 공간에 들어서자 한유라 씨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웨이브로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입술 화장은 옅었지만 아주 의도적이었다. 어떤 여자든 그것이 이를 위한 스타일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라 씨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실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일찍 오셨네요. 나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네, 늘 그렇죠. 리조트 단지 설계도를 다시 확인하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민준의 방 쪽으로 재빨리 쏠렸다. 불과 몇 초 후 대표이사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다. 나를 의심하게 만든 것은 그가 자기 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라 씨의 책상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래 멈춰선 방식이었다. 새 클라이언트 제안서 수정은 끝냈어요? 그가 물었다. 유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거의 다 됐어요, 대표님.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대표님께서 검토해 주세요라는 말은 평범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방식, 민준이 멈춰선 방식, 그리고 잠시 부드러워진 남편의 눈빛, 그것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적인 일로 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나는 회계팀을 지나 현장팀 결제 서류를 가지러 갔다가 우연히 프로젝트 접대비라는 항목의 비용 내역을 보게 되었다. 3억만 원이 넘는 숫자가 보고서 중앙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 그 금액은 더원 건축 같은 회사에게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를 의심하게 만든 것은 지출 시점이었다. 바로 민준이 중요한 클라이언트를 만나 늦게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그날이었다. 그날 점심, 우리는 아직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박 여사는 아들을 위해 생선을 발라주며 프로젝트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민준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나는 그의 셔츠깃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샴푸 냄새도 아니었고 그가 평소 입는 셔츠의 섬유 유연제 냄새도 아니었다. 그 향은 더 달콤하고 더 날카로웠다. 젊은 여성들이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좋아하는 종류의 향이었다. 민지가 턱을 괴고 오빠를 보며 웃었다. 민준 오빠 요즘 정말 바쁘네. 성공한 사람은 역시 달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드럼컵 박 여사가 바로 말을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농담 같기도 했고 충고 같기도 했다. 남자가 커리어가 있으면 밖에서 주목받는 건 당연하지.
집에 돌아올 길만 알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부차적인지만 알면 그걸로 충분해. 숟가락을 들고 있던 내 손이 갑자기 멈췄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태연하게 식사하고 있었다. 마치 방금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처럼. 하지만 바로 그 무심한 태도가 무서웠다. 나는 그녀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이미 알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민지가 웃었다. 그러니까 남편 지키려면 여자도 자신을 가꿔야 한다니까요. 머리 헝클어뜨리고 맨날 도면 검토하는 얼굴이면 누가 보고 싶겠어요? 그 아이는 말을 마치며 나를 힐끗 쳐다봤다. 아주 빠른 시선이었지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게 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접시에 채소를 더 담았을 뿐이다.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며칠 동안 나는 많은 작은 조각들을 맞춰보고 있었다. 발코니에서의 전화통화, 뒤집어 놓은 휴대폰, 이상한 향수 냄새, 부자연스러운 지출, 민준과 유라 씨 사이의 시선, 식탁에서의 비꼬는 말들, 각각이 따로 있을 때는 그저 우연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모았을 때 너무나 선명한 균열을 형성해서 나는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업무 일정을 열고 자원해서 한 직원을 대신해 시내 한 호텔에 있는 협력사로부터 기술 문서를 받아오는 일을 맡았다. 잠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었다. 따지러 가는 것도 아니었고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몇 가지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인생에는 피하면 피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진실이 있었다. 이름 없는 불확실성과 의심 속에서 사는 것보다 명확함을 위해 한 번 아픈 것이 더 나았다. 그날 나는 오후 3시쯤 외벽 자재를 다루는 업체로부터 기술 문서를 받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대형 호텔이었다. 협력사 측이 다른 미팅이 있어 그곳에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편하다고 했다. 나는 민준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갔다. 보고할 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서울은 맑았고 길은 말라 있었으며 교통은 붐볐지만 꽉 막히지는 않았다. 나는 운전하면서 최근 며칠간의 퍼즐 조각들을 계속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이 그저 오해이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여자의 직감이란 참 이상했다.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안심시킬 이유를 찾고 있었다. 나는 약 10분 일찍 도착했다. 호텔 로비는 서늘했고 샌다루드 에센셜 오일 향이 났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선명했다. 내가 막 차를 주차하고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갑자기 멈춰섰다. 정문 회전문을 통해 민준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흰색 셔츠, 짙은색 슬랙스, 왼쪽 손목에 은색 시계. 모든 것이 평소처럼 단정했다. 하지만 그의 옆에 걷고 있는 사람은 남자 클라이언트가 아니었다. 한유라였다. 그녀는 민준 바로 옆에서 걷고 있었다. 손에는 옅은 크림색 가죽 가방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우아했고 머리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의도적으로 연출된 스타일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 가방, 나는 며칠 전 회사 접대비 보고서에서 그 영수증을 본 적이 있었다. 가까이서 보지 않아도 그것이 이런 사적인 만남에 사용되어서는 안 될 돈으로 산 물건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입구 근처의 큰 기둥 뒤에 숨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나타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는 유라를 위해 먼저 차 문을 열어주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익숙했다. 익숙해서 아팠다.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친구 결혼식에 가거나 내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그도 항상 그렇게 문을 열어주었다.
항상 고개를 숙이며 조심해, 드레스 끼겠다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항상 나를 소중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존중받는지 보게 했다. 이제 그 시선은 다른 여자의 얼굴에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내가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말했다. 민주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입술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의례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사람 곁에 있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의 미소였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열고 연달아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내 손은 상상했던 것처럼 떨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아팠지만 손은 안정적이었다. 아마 사람이 너무 아프면 그 반응은 더 이상 영화에서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히스테리컬하게 울지도, 설명을 요구하며 달려가지도, 옷깃을 잡고 왜 내게 이런 짓을 했어? 라고 묻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곳에 서 있었다. 기초부터 금이 간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차갑게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진실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차는 호텔을 떠났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기 전 몇 초간 더 가만히 서 있었다. 로비 안에서는 접수원이 여전히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인사하고 있었다. 회전문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돌고 있었다. 모든 것이 호화롭고 평온해 보였다. 마치 방금 한 결혼 생활에 균열이 더 길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나는 계획대로 문서를 받으러 안으로 들어갔다. 협력사 직원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며 편의를 위해 호텔에서 만나야 했던 점을 사과했다. 나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서류가 완벽한지 확인하고 평소처럼 수령증에 서명했다. 겉으로만 본다면 서류 뭉치를 안고 있는 그 여자가 방금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차로 돌아왔을 때 나는 조수석에 서류를 놓고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래된 기억들이 너무나 빠르게 떠올랐다. 민준이 투자자를 만나야 한다고 했던 밤들, 늦게 귀가하며 그저 피곤하다고만 했던 저녁 식사들, 계속해서 증가하던 접대비, 이상한 향수 냄새, 뒤집어 놓은 휴대폰, 그리고 사무실에서 유라를 보던 그의 눈빛. 결국 내가 과도하게 의심한 것이 아니었다. 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고 단지 오늘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뿐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평소보다 제 시간에 귀가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아 아주 자연스러운 어조로 내게 물었다. 밥 먹었어? 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여전히 같았고 그 목소리도 여전히 같았다. 단지 이제 나는 그 안에서 더 이상 친밀감을 느낄 수 없었다. 먹었어요. 내가 대답했.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스스로 밥을 펐으며 심지어 오늘 오후 내가 가져온 기술 문서에 대해 묻기까지 했다. 나는 짧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대답했다. 불필요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슬픈 한 가지를 깨달았다. 소리 없는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평범함 속에, 의례적인 인사 속에, 차분한 태도 속에 포장되어 있었다. 너무나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이 가족이 여전히 아무 문제 없는 줄 알 것이다. 밤이 되어온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내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푸르스름한 화면이 어둠 속에서 켜졌다. 펜소리는 늙은이의 지친 숨소리처럼 돌았다. 나는 회사 이메일에 로그인한 다음 모든 문서 저장 폴더, 모든 지출 보고서,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내가 잘 일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모든 원본 파일을 열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그가 바람을 피웠는지 묻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알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집 구석의 작은 작업실은 노란빛 책상 램프 하나만 켜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온 주택 단지가 고요했다. 간간이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내 앞에는 수십 개의 폴더, 비교표, 내부 이메일,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내 손길이 얼마나 많이 닿았는지 모를 디자인 파일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몇몇 접대비 지출만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마치 오랫동안 내 머리를 쭈짜매고 있던 거미줄의 실을 하나씩 잡아당기는 기분이었다. 3,000만 원의 비용은 유일한 것이 아니었다. 결제 코드와 업체 이름으로 필터링해 보니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부자연스러운 지출이 있었고 모두 외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 관계, 전략적 연애 비용과 같은 아름다운 이름의 항목으로 흘러 들어갔다. 하나씩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모두 합치면 몇 개의 명품 가방, 몇 번의 값비싼 저녁 식사,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장소에서 몇 번의 방을 빌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다. 나는 결제 확인 이메일을 열었다. 몇몇 청구서는 내가 그동안 거의 신경 쓰지 않았던 관리자 메일함으로 보내져 있었다. 홍보팀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연락처 이름은 한유라였다. 내 손이 잠시 멈췄다가 나는 대형 프로젝트들의 원본 파일 저장 폴더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처럼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쉽게 버릴 수 없는 습관이 있다. 한번 보면 그 향기를 안다. 그림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지, 몇 번이나 수정되었는지, 누가 특정 레이어링 스타일을 즐겨 사용하는지, 누가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지, 더 자세히 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나는 최근에 상을 받은 리조트 단지 파일을 열었다. 주요 콘셉트, 공간 배치, 동선 흐름, 수변 빌라의 채광 처리 방식, 모든 것은 내가 몇 주 동안 먹고 자며 함께 고민한 끝에 직접 결정했던 아이디어의 층들이었다. 하지만 메타데이터 부분, 파일의 끝에는 원작자 이름이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나는 숨을 참으며 저장 이력을 확인했다. 수정의 흔적이 있었다. 큰 기술적 내용의 수정이 아니라 제작자 정보, 승인자 정보를 수정한 다음 그 파일을 프레젠테이션 및 커뮤니케이션 폴더로 옮긴 것이었다.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처리되었다. 내가 처음부터 한 겹 한 겹 열어보지 않았다면 외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민준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몇몇 오래된 프로젝트로 눈을 돌렸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 경기도의 상업용 상가, 강원도 리조트의 리모델링 설계도 더 많이 열어볼수록 내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이것은 한 번의 일도 우연도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었다. 지난 2년간의 많은 회의들이 떠올랐다. 내가 공간 기능 변경, 공기 순환 개선 또는 채광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낼 때마다 민주는 집에서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심지어 고려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며칠 후 똑같은 아이디어들이 그가 대표이사의 비전이라고 주장하며 클라이언트에게 가져간 프레젠테이션에 등장했다. 나는 약간 슬펐던 적도 있었지만 항상 부부는 하나다. 이 회사는 공동 소유이고 중요한 것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결국 다른 사람은 자신이 허용된 만큼만 나아갔다. 어쩌면 지난 몇 년간의 나의 관대함이 남편에게 죄책감 없이 빼앗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인지도 모른다. 거의 새벽 3시가 다 되어 나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언론용, 시상식용, 회사 프로필용 자료들이 있었다. 민준의 이름은 업적, 개인 이력, 디자인 방향 부분에 아주 자주 등장했다. 반면 내 이름은 내부 지원 전문가로서 간간히 나타날 뿐이었다. 나는 아주 작게 웃었다. 행복하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저 씁쓸한 웃음이었다. 결국 내 이름의 삭제는 어제 시상식 밤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금씩 물방울이 돌을 깎아내리듯 천천히. 나는 다시 현금 흐름 보고서를 열었다. 몇몇 결제는 유라가 연결해준 협력 커뮤니케이션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방식이 그리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물어보면 클라이언트 관계 비용이라고 둘러대기에는 충분했다. 회사 돈으로 내연녀의 생활비를 대고 아내의 노력을 자신의 업적으로 둔갑시켰다. 모든 것이 너무나 깔끔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배신당한 아픔은 보통 사람을 울게 만든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강탈당한 아픔은 다르다. 그것은 마치 찬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완전히 깨어나게 했다. 나는 화면을 보며 명확하게 보았다. 오늘부터 민준과의 내 문제는 더 이상 불충실한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뿐이었다면 최악은 이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나를 내 작품 속의 그림자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였다. 나는 서랍을 열어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모든 폴더 데이터를 조심스럽게 복사했다. 명확한 날짜, 중요한 이메일, 원본 파일, 수정 이력, 지출 보고서, 청구서, 프레젠테 아티언 자료, 변경 기록을 기준으로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나는 그것들을 카테고리별로 모았다. 더 많이 할수록 내 머릿속은 더 명확해졌다. 속담이 맞을지도 모른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하지만 나는 소란 속에서 꿈틀거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아주 강력하게 저장하고 싶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의자에 기대어 데이터 전송 막대가 끝까지 가는 것을 보았다.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 펜 소리는 어젯밤과 같이 여전히 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하나의 경계를 넘어선 기분이었다. 지금 화면 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더 이상 남편이 왜 변했는지 묻느라 바쁘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다. 만약 그들이 나를 모든 것에서 지우려 했다면 이제부터 나는 내 자신의 이름을 지켜야만 한다. 그날 밤 내가 막 저거디관어 왔을 때 박 여사가 거실에서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워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서연아, 잠깐 내려오렴. 오해가 없도록 엄마가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시계를 보았다. 거의 밤 9시였다. 보통 그 시간이면 그녀는 자기 방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통화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녀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두 잔의 차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며 민준도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그곳에 앉아 있다는 사실. 그것은 이것이 평범한 대화가 아님을 깨닫게 했다. 나는 내려가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우리 사이의 테이블은 반짝였다. 보라색 난초가 든 화병이 중앙에 놓여 있었다. 분위기는 너무나 고요했다. 박 여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내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너를 불렀다. 남이면 괜찮지만 한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감정을 쌓아두는 건 좋지 않아.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네가 여기 며느리로 온 지 여러 해가 지났구나. 네가 완벽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나는 항상 너를 내 딸처럼 여겼다. 내가 줘야 할 것은 다 줬어. 집, 음식, 친척들 앞에서의 체면. 한 번도 네가 부족하게 놔둔 적 없다. 그 말을 듣자 등골이 더욱 서늘해졌다. 나는 이런 식의 서두에 익숙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그들은 그것을 두꺼운 도덕의 층으로 포장하기를 좋아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나쁜 행동이 덜 나쁘게 될 것처럼. 그녀 옆에 앉아있던 민준이 천천히 서류 뭉치를 내 쪽으로 밀었다. 이것부터 봐. 다 정리해야 할 내부 사안들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첫 장은 회사에서의 내 역할에 관한 진술서였다. 반 페이지도 채 읽기 전에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안에는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내부 디자인 지원으로서 업무 지시에 따라 참여했을 뿐이며 이익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회사의 핵심 창작 방향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없다. 나는 두 번째 장으로 넘겼다. 시외에 있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땅 한 째기에 대한 임시관리 위임장이었다. 이유는 해당자가 가족 문제로 바쁘고 이를 관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동안 절차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 장에서 내 눈은 더 오래 멈췄다. 그것은 이혼 소장 초안이었다. 부부 사이에 논의하기 위한 초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준비된 서류 세트였다. 그 안에서 공동재산 부분은 회사가 전적으로 민준의 소유가 되도록 교묘하게 조정되어 있었다. 나는 개인 물품 외에는 거의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내 전문적 기여는 무급 가족의 도움으로 격화되었다. 심지어 할머니의 유산인 땅까지 그들은 바로 앞에 놓인 위임장을 통해 빼앗으려 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이해심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봤지? 너희 결혼 생활을 이대로 끌면 모두가 지칠 뿐이야. 어른으로서 나는 모든 것이 좋게 끝나길 바랄 뿐이다. 이 집안의 것은 여기에 남는 게 좋아. 내 몫은 이 집안에서 탐내지 않을 거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목에 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모든 의미는 칼날이었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다. 네가 놀란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서로 솔직해져야 해. 우리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어. 그냥 서명해. 평화롭게 끝내자. 네가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처리할게. 나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손해보지 않도록? 회사 돈으로 내 연녀 생활비를 대고 내 이름을 지우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심지어 할머니 유산까지 빼앗으려 하면서 나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서명하라고? 정말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고도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다시 각 페이지를 읽었다. 아직 고려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순간 그들의 얼굴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 이 모자가 내 앞에 앉아 내 권리와 자존감을 잘라내는 것을 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여기고 있었다. 박 여사는 내가 너무 오래 침묵하는 것을 보고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여자니까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해.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체면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나중에 네가 나가도 사람들은 너를 분수하는 사람으로 존중해 줄 거야. 종이 몇 장 때문에 소란 피우고 양쪽 집안 망신시키지 마.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며느리가 된 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녀가 분수를 안다는 말을 어떻게 덫으로 사용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았다. 그동안 내가 양보할 때마다 그녀는 그것을 분수하는 것이라 불렀다. 내가 침묵할 때마다 그녀는 그것을 분수하는 것이라 불렀다. 이제 그들이 내 모든 권리를 빼앗으려 할 때 그녀는 여전히 같은 말을 사용했다. 민주는 아마 참을성이 없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서연아, 모든 게 더 나빠지는 걸 원치 않아. 우리 문명인답게 해결하자.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문명인답게? 다른 사람 삶의 일부를 지우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서류 세트를 준비하는 것이 어떤 문명인의 방식인가? 바람 피우고 노동의 결실을 빼앗고 빈손으로 사람을 내쫓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 문명인의 방식인가? 나는 그 종이들을 다시 쌓아 각 장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거실 전체가 조용했다. 박 여사는 내 손을 쳐다보았고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민준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나 자신도 놀랐다.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박 여사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다. 방금까지 썼던 부드러운 가면이 너무나 빨리 벗겨졌다. 뭐라고?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까지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려던 민주는 이제 턱을 굳혔다. 나는 이 순간부터 그들이 항상 쓰고 있던 가족이라는 가면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알았다. 서명하지 않겠다는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박 여사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찻잔이 흔들리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내가 좋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고집을 부려? 응? 1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나를 아가라고 부르며 며느리로서의 좋은 관계를 상기시켰다. 이제 호칭은 너무나 빨리 나와 너로 바뀌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은 필요할 때는 꿀처럼 달콤하다가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바람보다 더 빨리 변했다. 민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서류 뭉치를 집어 테이블에 3개 내던졌다.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마. 분명히 말했어. 서명하면 우리 모두 체면은 지킬 수 있어.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누구 체면? 당신 체면? 당신 어머니 체면? 아니면 방금 바람 피우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돈을 쓰고 아내 이름을 지우려고 문서를 조작한 사람의 체면?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는 그 말이 전곡을 찔렀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지로 살아가는 남자에게 자신의 텅 빈 껍질을 벗겨내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었다. 박 여사는 내 얼굴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말 조심해. 이 집에서 밥 먹고 이 집에 얹혀 살면서 나갈 때도 이 집안 이름 달고 나가면서 이제 와서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나는 얹혀 산다는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아마 그녀를 더욱 화나게 했을 것이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민준이가 없었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는 운 좋은 팔자로 평가받는 거지. 그림 몇 장 그린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고. 민지가 어느새 계단에서 내려와 있었다. 그녀는 계단 난간에 기대팔짱을 끼고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엄마 말이 맞아. 내일이면 집이 훨씬 깨끗해지겠네. 집에 있으면서 꼭 자기가 기둥인 것처럼 구는 사람. 듣기만 해도 피곤해. 나는 신우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동안 그녀가 아무리 무례해도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며 선을 지켜왔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명확하게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악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적절한 순간에 거들기만 해도 다른 사람을 진절머리 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민주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네가 이미 분수를 모른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지. 24시간 안에 이 집에서 나가. 개인 물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두고 가. 나는 아주 나지막이 다시 물었다.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맞아. 이 집은 회사 소유야. 너는 개인 물품 외에는 아무 권리도 없어. 박 여사가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마치 우리 관계의 남은 부분에 대한 관뚜껑을 닫는 것처럼 깔끔하게 나가. 내일 내가 사람 불러서 네 짐 치우게 하지 마. 거실 전체가 조용했다. 더 이상 아무도 연기하지 않았다. 가족이라 불리던 것,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부라 불리던 것은 결국 돈과 권력, 그리고 자존심에 의해 찢겨나갔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들 한다. 하지만 아마 수학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악을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반박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여 서류 뭉치를 집어 다시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 돌아서서 위층으로 올라갔다. 내 등 뒤로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잊지 마. 내일 제 시간에 집에서 나가야 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붙박이장을 열어 그 안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꺼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같았다. 이 집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오래된 날짜의 나열. 그들은 내가 일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으니까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있었다. 나는 하나씩 서류 뭉치를 꺼냈다. 대형 프로젝트들의 원본 스케치, 업무 지시 이메일, 파일 수정 이력, 미공개 저작권 등록 서류, 자금 흐름 증거, 그리고 민준이 술에 취해 장난인 줄 알고 서명했던 주식량도 계약서 사본. 가장 바깥쪽에는 수년간의 내 노트가 있었다. 모든 중요한 날짜, 모든 기술적 변경, 모든 결정적인 회의가 모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꺼냈지만 몇 벌의 옷, 개인 서류, 노트북, 하드드라이브, 그리고 그 증거 뭉치만 넣었다. 보석도 비싼 물건도 가져가지 않았고 심지어 옷장에 걸린 드레스들을 다시 돌아보지도 않았다. 내가 버리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어차피 내게 버팀목이 된 적이 없었으니까. 짐을 다 싼 후 나는 휴대폰을 들고 내 변호사인 최진혁 변호사님께 전화했다.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받았다. 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변호사님, 저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의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내 머릿속은 오히려 아주 맑게 느껴졌다. 오늘 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그는 별다른 질문 없이 짧게 말했다. 주소 보내세요. 차 보내겠습니다. 약 15분 후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철제 대문을 비췄다. 검은색 차 한 대가 마당에 멈춰 섰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아래로 내려갔다. 박 여사, 민준, 그리고 민지가 이미 거실에 서 있었다. 분명 그들은 내가 이렇게 빨리 나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문 밖에 고급차를 보고 세 사람은 잠시 멍해졌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가 언니 데리러 온 거야? 나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여행 가방을 끌었다. 바퀴 소리가 짙은 침묵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문 앞에 이르러 나는 멈춰서서 박 여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거만했지만 눈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는 명확했다. 내일이 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이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양보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라서 나가는 거라는 걸요. 나는 차에 올라 문을 닫았다. 창밖으로 그 빌라는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여전히 호화로웠으며 여전히 그들이 그토록 지켜온 이미지로 가득했다. 단지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집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이상 평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차는 나를 그 호화로운 주택단지를 떠나 밤의 불빛으로 여전히 반짝이는 길을 가로질렀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옆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내 마음은 아까 계단을 내려올 때처럼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이상했다. 때로 사람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면 이전보다 오히려 더 차분해지기도 했다. 약 30분 후 차는 인공호수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지역의 한 집 앞에 멈췄다. 남편의 집처럼 높은 대문과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웅장한 빌라 타입이 아니었다. 이곳은 더 아늑하고 더 사적인 공간이었다. 마당은 오래된 자연석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입구 양쪽에는 플루메리아 나무가 서 있었다.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곳은 외할머니가 어머니께 남겨주신 집이었다.
그 후 내가 조금씩 리모델링 했지만 남편 가족 중 누구도 이곳에 데려온 적이 없었다. 문이 열렸다. 나이든 가사도우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돌아오셨어요. 단 3마디였지만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다. 민준의 집에서 수년간 나는 며느리였고 분수하는 여자였으며 내부 지원 인력이었고 무대 뒤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호칭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 최 변호사님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짙은 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안경은 코끝에 살짝 내려와 있었다. 그의 앞에는 이미 펼쳐진 서류 뭉치가 있었다. 그는 내가 울었는지 마음이 아픈지 후회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말했다. 끝까지 갈 각오 되셨습니까? 고난고의 발언고는 내가 울었는지 마음이 아픈지 내가 울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울었는지 마음이 아픈지 그는 내가 울었는지 마음이 아픈지 내가 울었는지 마음이 아픈지. 나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앞에 앉았다. 네, 변호사님. 각오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가벼운 끄덕임이었지만 마치 마침내 올바른 위치에 놓인 체스 말처럼 느끼게 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하고 여행 가방에서 모든 서류 뭉치를 꺼냈다. 원본 스케치, 업무 지시 이메일, 수정 이력, 지출 보고서, 호텔 청구서, 주식 계약서, 데이터 사본, 저작권 서류, 모든 것을 명확한 카테고리별로 정리했다. 최 변호사님은 그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검토했다. 더 많이 볼수록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갔군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처음부터 그들은 저를 좋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서류 뭉치 하나를 덮고 의자에 기댔다. 들으세요, 서연 씨.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재산 분할 다툼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그건 가장 더러운 함정이에요. 거기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복잡한 서류 더미 속으로 끌고 들어가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흐리게 만들 겁니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공격하고 싶다면 그들의 가장 약한 지점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전문가로서의 명성, 저작권, 회사 구조, 잘못된 자금 흐름,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당신의 작업 결과물에서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증거, 그것들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바로 어젯밤부터 내가 생각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사람에게서 들으니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다. 나는 여행 가방 바닥에서 얇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내가 거의 1년 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예비 법인 서류가 있었다. 최 변호사님은 그 회사 이름을 보고 나를 쳐다보았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내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만약을 대비해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진행하게 됐어요. 새로운 법인 외에도 나는 내 능력을 여전히 신뢰하는 몇몇 핵심 동료들의 명단, 별도의 데이터 아카이브, 그리고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몇몇 기술 연락처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것을 민준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한 가지 간단한 원칙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집 한 채는 썩은 기둥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비상 탈출로를 준비하지 않은 건축가는 어리석은 건축가다. 최 변호사님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다행이군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으셔서. 나는 고개를 숙여 서류 가장자리를 쓰다듬었다.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님.
단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멈춘 것뿐이에요. 그날 밤 우리 둘은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서류를 검토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고요한 집안에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의 온전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나는 더 이상 남편 집에서 쫓겨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의 진짜 부분 한가운데에 앉아 그동안 내 노동의 결실 위에서 어떻게 이용당해 왔는지에 대한 증거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이 더 이상 슬픔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차갑고 강하며 나를 그림자 취급했던 한 가족과 맞서 싸우기에 충분한 무언가가.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하늘은 아직 창백했고 집 앞 호수 표면은 종이처럼 고요했다. 가사 도우미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조금 마시고 다시 내려놓았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머리는 아주 맑았다.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보게 되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 그저 미끄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걸을지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연한 크림색의 비즈니스 정장을 골랐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다.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 서류가 든 가죽 가방을 들었다. 최 변호사님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다시 검토한 법률 요약본이 들려 있었다. 차는 붐비기 시작하는 길을 지났다. 경적 소리, 노점상 소리, 깨어나는 도시의 소리.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평온했다. 아마 어젯밤 모든 환상이 벗겨진 후 불확실성 외에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더원 건축의 디자인을 맡고 있는 리조트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인 태상그룹 본사였다. 그 그룹의 소유주인 윤태아 회장은 매우 꼼꼼하기로 유명했다. 이 업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이야기만 듣고 쉽게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것이 내게 맞았다. 나도 동정심 때문에 나를 믿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다. 16층의 회의실은 넓고 서늘했다. 긴 나무 테이블은 반짝였다. 유리창 밖으로 서울시는 거대한 모형처럼 보였다. 윤 회장은 우리가 들어온 지 약 2분 후에 들어왔다. 짙은 색 넥타이, 단호한 얼굴. 그는 우리와 짧게 악수했다. 자리에 앉아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 변호사님께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해서 긴급한 사안이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사 하소연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아마 내가 그 말을 먼저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좋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도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나는 가방을 열어 세 뭉치의 서류를 그의 앞에 놓았다. 첫 번째 뭉치, 원본 스케치와 아이디어 개발 이력. 두 번째 뭉치, 기술 수정 지시 이메일과 부서 간 디자인 작업 흐름. 세 번째 뭉치, 메타데이터가 변경되어 저작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문서를 계속 사용할 경우의 리스크 분석. 나는 오직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콘셉트 단계부터 직접 구축한 핵심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자세히 검토해 보시면 공간 배치, 공기 순환, 자연 채광 처리, 그리고 단지의 운영 논리가 모두 일관된 하나의 디자인 언어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원본 버전, 시간별 아카이브, 그리고 모든 변경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서류 뭉치를 열어 한 장 한 장 넘겼다. 더 많이 볼수록 아까의 평탄했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집에서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고 민준의 바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각 기술적 디테일을 짚었다. 메인 수영장과 동쪽 클러스터 빌라는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초기 아이디어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완전히 배제된다면 현재 팀은 더 이상 데이터의 깊이가 없는 사본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누가 창피를 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스크는 이 프로젝트의 품질과 법적 책임에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 말은 더원 건축이 현재 당신 없이는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까? 나는 개인적인 경쟁심이 섞인 어조로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제가 만든 도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라면 누구든 보면 알 것입니다. 최 변호사님이 법률 분석 뭉치를 그의 쪽으로 밀었다. 디자인 측이 저작권 분쟁을 겪고 문서 이력이 조작되었다면 그 리스크는 나중에 그들 회사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했다. 오히려 투자자 측이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윤 회장은 의자에 기대어 한참 동안 침묵했다. 회의실 분위기는 조용했고 에어컨 소리만 들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당신은 이걸 처리할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그저 화가 난 아내의 허풍입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부부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하죠. 업무에 관해서는 저는 회의 테이블에 눈물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는 팀, 데이터, 그리고 해결책을 가져옵니다. 나는 핵심 팀 명단, 예비 법인 구조, 그리고 작업 계획을 제출했다. 만약 태산그룹이 부득이하게 디자인 파트너를 교체해야 한다면 빈 약속은 없었다. 모든 작업 항목에는 책임자, 일정, 리스크, 그리고 해결 방법이 있었다. 윤 회장은 그것을 아주 꼼꼼하게 읽었다. 마침내 그는 그 서류를 덮고 양손을 앞에서 모았다. 지금 당장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제 법무팀과 기술팀이 비밀리에 검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가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것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가 누구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더욱더 원치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회의는 1시간 이상 진행된 후 끝났다. 내가 일어설 때 그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악수할 때의 그의 눈빛은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온 여자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체 그림을 재검토해야만 하는 사람의 시선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앞에는 자신의 일을 뿌리까지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차에 도착했을 때 내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했다. 회사 IT 부서가 방금 내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철회했다. 내 사무실 출입 카드도 차단되었다. 나는 화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껐다. 놀라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똑같다. 서둘러 문을 닫고 흔적을 지우고 길을 끊는다. 단지 접근을 끊는 것이 진실을 끊는 것과 같지는 않았다. 나는 똑바로 앉아 창밖의 교통 흐름을 바라보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내가 태산그룹 사무실을 떠난 후 내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민준이 아니라 그의 먼 친척인 한 고모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서연아,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니? 네 시어머니가 방금 고모한테 전화해서 네가 집에서 도망치고 회사 서류까지 들고 나갔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인생은 정으로 살아야지, 아가. 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녀가 말을 멈췄을 때 나는 단지 짧게 대답했다.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질게요, 고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친척이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멀리 사는 한 시누이는 비꼬는 메시지를 보냈다. 내용은 모두 같았다. 내가 은혜를 모른다는 것, 시댁의 도움을 받고도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친다는 것, 여자는 행동으로 평가받는 법인데 문제가 있으면 안에서 해결해야지 창피하게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것. 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박 여사는 이미 한 발 앞서 나갔다. 그녀는 내가 공격하기를 기다렸다가 비명을 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나를 위한 역할을 준비해 두었다. 은혜를 모르는 여자라는 역할. 그날 저녁 나는 개인 이메일을 열었고 이미 전달된 몇몇 회사 내부 이메일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직원 단체 채팅방에 스크린샷이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 실장님이 서류 들고 나갔대. 클라이언트 빼가려는 거 아닐까? 강 대표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라고 토론하는 내용이었다. 그 말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던져졌고 노골적으로 비방하지는 않았지만 여론을 몰아가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이상한 느낌 없이 그것을 읽었다. 민중 같은 사람은 이미지 손실의 위험에 직면하면 분명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단지 그가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을 뿐이다. 밤에는 민지가 심지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아름다운 새 꽃병이 놓인 밝은 거실 사진과 함께 집이 깨끗하니 마음도 넓어지네. 누군가 떠나니 비로소 후련하다라는 글이 있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모두 누구를 비꼬는 것인지 알았다. 나는 그 글을 잠시 바라보다가 웃었다. 정말 순진하고 과시하기 좋아하는 젊은 아이였다. 그녀는 때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 가장 빨리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더원 건축 사무실로 갔다. 싸우거나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 작업실 서랍에 아직 남아있는 몇몇 물리적 서류, 즉 자재비교 기록, 단계별 인수인계 보고서, 그리고 보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몇몇 손글씨 메모를 가져올 필요가 있었다. 나는 평범하게 옷을 입고 마치 아직 그곳에서 일하는 것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회전문에 도착하자마자 한 경비원이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출입 카드는 차단되었습니다. 나는 그 젊은 경비원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명한 망설임이 보였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누가 지시했나요? 그는 침을 삼켰다. 총무부에서요, 실장님. 저는 그냥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도 전에 로비 안에 몇몇 직원들이 멈춰섰다.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으며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다. 내가 그들과 함께 밤 늦게까지 도면을 수정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내가 이방인처럼 문 앞에서 가로막히는 장소가 되었다. 그때 유라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그녀는 밝은 색의 실크 셔츠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철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또 평소처럼 우아했다. 나를 보고 그녀는 아주 고상하게 멈춰서서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 실장님 오셨네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물건 가지러 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짜증스러웠다. 제 생각엔 먼저 강 대표님과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부 분위기가 좀 민감해서요. 저는 단지 걱정돼서 그래요. 실장님이 지금 들어가시면 나중에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서요. 오해라는 말은 달콤하게 들렸지만 가시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유라 씨 같은 사람과는 말을 많이 할수록 소용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복도 끝에 나타났다. 그는 안쪽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지만 더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유리 로비로 갈라져 있었지만
이미 두 개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냥 돌아가. 그가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총무부에 이메일 보내. 나는 고개를 들어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를 쳐다보았다. 내 물건, 내 업무 서류인데 그걸 허락받으려고 이메일을 보내라고요? 민준의 턱이 굳어졌다. 소란 피우지 마. 나는 로비 주변을 둘러보았다. 너무나 많은 눈들이 이곳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소란 피우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출입 카드를 차단하고 내가 서류를 훔쳤다는 소문을 퍼뜨린 바로 그 사람이었다. 정말 돌을 던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맨발로 걸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돌아섰다. 내가 진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들이 기다리는 것을 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통제력을 잃은 여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노의 폭발말이다. 차에 타자마자 최 변호사님께 전화가 왔다. 나는 모든 것을 짧게 설명했다. 그는 듣고 나서 단 한마디만 했다. 명심하세요. 분노로 공격하면 순간적인 만족감만 얻을 뿐입니다. 증거로 공격하면 평생의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밖의 교통 흐름을 바라보았다. 내 머릿속에는 모든 날짜, 모든 대화, 모든 증거의 페이지가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내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실이 충분히 모이면 다른 사람에게 던져진 진흙은 결국 던진 사람의 손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최 변호사님과 몇 가지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내 오랜 친구이자 민지의 친구들과도 꽤 가까운 사이인 한이었다. 내가 받자마자 그녀는 바로 빠르게 말했다. 서연아, 내가 보낸 메시지 지금 바로 봐. 빨리. 나는 메시지 앱을 열었다. 한이는 방금 3개의 스크린샷과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냈다. 그것을 보자마자 심장이 돋는 것 같았다. 그것은 민지가 올렸다가 삭제한 스토리의 일부였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저장해 둔 것이었다. 사진은 호화로운 프라이빗 룸에서 찍혔다. 조명은 은은했고 테이블에는 음료와 가벼운 안주가 있었다. 중앙에는 민준이 유라와 아주 가깝게 앉아 있었다. 동료 사이의 가까움이 아니었다. 누구든 그들 사이에 더 이상 전문인 경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가까움이었다. 나는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은 약간 흔들렸다. 민지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다. 그리고 카메라는 맞은편 테이블로 향했다. 민준이 유라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그 여자는 애교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를 소름 돋게 한 것은 그들 둘이 아니라 배경에서 아주 선명하게 들려온 박 여사의 목소리였다. 쟤는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면서 바쁘게 놔둬.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이 회사가 네 거라는 걸 아는 거야. 나는 다시 한번 재생해서 확인했다. 맞았다. 모든 단어가 명확했다. 쟤는 나였고 그림이나 그리면서 바쁜 것도 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회사가 네 거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은 민준 가족의 진짜 얼굴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었다. 한이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민지가 친구들한테 옛날 파티 자랑하려고 올린 건데 아마 그 부분이 클립에 있는 걸 까먹었나 봐. 내 친구가 삭제되기 전에 저장해뒀어.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돈두키, 저돈두키, 도리 피피피피 보니 하보아네. 몇 초 동안 온 방이 고요하게 느껴졌다. 최 변호사님은 내 표정을 보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그것을 본 후 그의 차분했던 눈이 더 어두워졌다. 이건 아주 값비싼 물건이군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게 불륜의 증거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당신의 역할을 지우려는 의도, 계획, 그리고 목적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만약 민준과 유라의 사진만 있었다면 그들은 아직 발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영상 속 박 여사의 목소리는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목소리는 모든 것의 핵심을 드러냈다. 그여. 그동안 그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일하게 놔두면서 외부 사람들은 오직 아들의 이름만 알도록 했다는 것을 나는 즉시 그 동영상을 세 곳에 따로 저장했다. 사본 하나는 최 변호사님의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 하나는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했다. 또 다른 하나는 수신 시간과 함께 출력해 두었다.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인생은 때때로 농담 같았다. 민준의 가족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겹겹이 숨겼지만 결국 휴대폰과 시청자 수로 살아가는 한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났다. 점심 무렵 다른 소식이 왔다. 태산그룹 법무팀이 초기 검증을 마쳤고 윤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비밀리에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너무 기뻐하지 않고 읽었다. 오래 일해본 사람은 안다. 거의 성공한 것에서 성공한 것으로 가는 길에는 때로 깊은 골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적어도 그 톱니바퀴는 민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 저녁에는 기술팀의 부장님에게서 소식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낮게 들렸다. 실장님, 사무실이 난리예요. 태산 측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강 대표님은 계속 화만 내시고 유라 씨도 엄청 바빠요. 지금 서류들 다시 모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는 짧게 물었다. 무슨 서류요? 원본 서류요, 실장님. 초기 버전요. 근데 솔직히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들이 많아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감사 인사를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말만으로도 더원 건축의 상태가 썩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건물은 밖에서 보면 여전히 웅장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그저 벽의 울림만 들어도 어느 기둥이 썩었는지 알 수 있다. 그날 오후 나는 작업실에 혼자 앉아 그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생했다. 은은한 조명, 웃음소리, 민지의 과시하는 얼굴, 민준의 평온함, 유라의 애교,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는 박 여사의 목소리. 모든 것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씁쓸한 그림을 형성했다. 아마 그들은 나를 무시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 더 이상 경계를 지킬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너무 오래 무시하면 그들은 종종 가장 큰 허점이 바로 자신의 오만에서 온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나는 화면을 끄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저녁 바람이 부드러운 플루메리아 향기를 실어왔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는 더 이상 폭발하지 않았다. 그것은 올바른 자리에 놓인 돌처럼 무겁고 단단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에는 내가 그 톱니바퀴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었다. 민지의 동영상이 유출된 지 3일 후 나는 부장님으로부터 더원 건축의 분위기가 기타 줄처럼 팽팽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태산그룹 측은 계속해서 검증 요청을 보내며 작업 세부사항, 저작권, 그리고 문서 이력에 대한 비교를 요구했다. 민주는 회의로 바빴고 유라는 거의 사무실에서 퇴근하지 못했다. 반면 박 여사는 여전히 평온한 척하려고 애썼다. 더 당황할수록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기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녀는 파티를 열었다. 이유는 민지가 한 고급 화장품 부티크에 취직한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진짜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친척, 몇몇 지인, 그리고 소규모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초대하여 한 가지를 증명하고 싶었다. 강민준의 가족은 여전히 괜찮고, 여전히 강하며, 여전히 호화롭고, 아직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로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탄, 어린 시선을 잃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큰 집이 안에서부터 금이 가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걱정스러운 척 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어조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그 빌라의 거실은 환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테이블에는 와인, 난초, 수입과일, 그리고 다양한 전체 요리가 가득했다. 박 여사는 녹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아끼는 진주 보석 세트를 착용했으며 마치 아무런 폭풍도 없는 것처럼 손님들을 맞이하며 돌아다녔다. 회사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녀는 항상 짧게 대답했다. 큰 사업하다 보면 시기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고든 나무는 거센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짙게 했으며 예전에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웃고 사진을 찍으며 명랑한 척 애썼다. 유라도 회사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서 몇몇 회사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이유로 참석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아주 잘 잡았다. 민준 뒤에 약간 서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민준 자신은 목격자들에 따르면 여전히 단정해 보였다. 짙은 색 정장, 깔끔한 머리, 전형적인 성공한 남자의 자세, 단지 그의 눈이 피로와 불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뿐이었다. 파티가 막 무르익고 잔 부딪히는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의 비서가 옆문으로 허둥지둥 달려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그는 민준의 귀에 속삭였다. 불과 몇 초 만에 내 남편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확실해? 그가 물었다. 비서는 침을 삼켰다. 네, 대표님. 방금 회사 이메일로 공식 서한이 발송되었습니다. 태상그룹은 이번 검증 단계를 기점으로 디자인 협력 관계를 종료하고 관련된 모든 대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듣기 시작했다. 거실의 대화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친구와 웃고 있던 박 여사는 아들의 얼굴 변화를 보고 바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니, 아가?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집 전화가 울렸고 또다시 울렸다. 거의 동시에 그의 휴대폰이 심하게 진동했다. 전화는 은행 측에서 온 것이었다. 그들은 다음 단계 자금 집행 중단을 알리고 주요 파트너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더원 건축의 해명을 요구했다. 다시 말해 자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자재 공급 업체가 대금 결제를 문의하는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인테리어 시공업체, 그리고 단기 채권자. 붕괴의 공포는 한 번의 결정적인 타격이 아니라 연쇄 고리가 끊어질 때의 도미노 효과였다. 손님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아까 잔을 들었던 삼촌은 이제 잔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하더니 다른 일이 있다는 핑계로 자리를 떴다. 방금 더원 건축에 집 리모델링을 맡길 거라고 자랑하던 고모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일찍 돌아갔다. 좋을 때는 모두가 다가오고 어려울 때는 모두가 빠져나갈 길을 찾는다. 박 여사는 여전히 믿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살릴 수 있지, 아가? 이건 분명 그냥 오해일 거야. 민주는 몇몇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도 받지 않거나 건성으로 대답하고 피했다. 그동안 유라는 옆에서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거실이 텅 비기 시작했을 때 파티 테이블은 아직 그대로였고 박 여사는 마침내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수년간 그녀는 가족의 체면을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처럼 지켜왔다. 그날 밤 그 드레스는 사람들 앞에서 찢어졌다.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내 작업 책상에 앉아 들었다. 내 앞에는 다음 단계를 위한 서류가 있었다. 나는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잠시 침묵했을 뿐이다.
아마 방금 일어난 일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재앙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노동 결실 위에 세운 삶으로부터 온 첫 번째 청구서였다. 다음 날 아침, 나와 최 변호사님은 더원 건축 사무실로 갔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건조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짙은 색 정장에 낮은 구쿠두를 신고 평범한 가죽 가방을 들었다. 과한 화장도 꾸민 자세도 없었다. 나는 단지 오늘 내 이름을 되찾으러 온 사람으로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어떤 경비원도 감히 나를 막지 못했다. 접수원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이 건물 전체가 함부로 지울 수 없는 위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실은 최상층에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이미 와 있었다. 몇몇 대주주, 법률 대리인, 그리고 방금 다시 불려온 회계 책임자. 민주는 왼쪽에 앉아 있었다. 박 여사는 그의 옆에 앉아 마치 자신의 존재로 남은 권위를 지키려는 듯했다. 유라는 밖에 서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으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나를 보자마자 박 여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네가 감히 여길 와? 나는 의자를 당겨 가방을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 노력이 담긴 곳에 왔을 뿐입니다.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라는 한 단어에 온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 여사는 바로 알아차렸다. 그동안 나는 항상 그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항상 며느리의 맥락에서 제가 또는 저라고 자신을 칭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더 이상 그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그녀가 항상 사용해왔던 가족이라는 장막을 내가 직접 찢어버렸다는 의미였다. 민주는 지침과 분노가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언제까지 이 소란을 피울 거야? 나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건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야지.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최 변호사님이 서류를 열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오늘 저는 이서연 씨를 대리하여 두 가지를 논의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양도되었으나 의도적으로 숨겨진 합법적인 주식 소유권. 둘째, 회사의 많은 핵심 프로젝트에서 이서연 씨의 핵심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일련의 증거입니다. 그는 민준이 서명했던 주식 양도계약서 사본을 밀었다. 서명뿐만 아니라 법무팀의 수령 도장, 확인 이메일, 심지어 4년 전 한 행정직원의 손글씨 메모까지 있었다. 모든 것이 그 거래가 장난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가 말했다. 그 서류는 효력이 없어. 최 변호사님이 그를 쳐다보았다. 효력이 없다면 왜 법무팀에서 수령했습니까? 왜 내부장부에 기록되었고 왜 그 후에 합법적인 취소 절차 없이 과정에서 철회되었습니까?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박 여사가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슬렸다. 쟤는 제 아내야. 남편이 아내한테 뭘 주는 건 집안일이지. 왜 여길 끌고 와? 나는 그녀를 쳐다보고 처음으로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집안일은 어머님이 제게 분수를 알라고 가르치실 때였죠. 당신들이 제 노동의 결실을 빼앗고 서류를 조작하고 회사 돈을 쓰고 제 이름을 지우려 했을 때 그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에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테이블 끝에 한 나이 든 주주가 헛기침을 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다. 나는 원본 스케치, 이메일, 그리고 수정 이력이 담긴 두 번째 부분을 열었다. 나는 길게 말하지 않고 반박할 수 없는 요점들만 짚었다. 누가 초기 콘셉트를 만들었는가?
누가 마지막 순간에 제안서를 구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 이름이 공식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서서히 사라졌는가? 한주주가 물었다. 그렇다면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저는 결혼이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양보했지만 제 존재가 지워질 때까지 양보하는 것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회의실의 몇몇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이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회의는 거의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마침내 모든 증거를 본 후 이사회는 내부 조사를 위해 민준의 직위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박 여사도 그녀의 비공식적인 역할에서 배제되었다. 전면적인 감사가 그 자리에서 승인되었다. 결정이 낭독될 때 민주는 기운이 다 빠진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 여사는 증오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예전에 그저 조용히 고개 숙일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처럼. 나는 서류를 덮고 일어섰다. 그 순간 나는 이겼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저 아주 평화롭게 느껴졌다. 자존심의 빚이라는 것은 성공적으로 갚았을 때 환호할 필요가 없다. 단지 오늘부터 당신이 땀 흘려 쌓아 올린 삶의 부분에서 더 이상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이사회 회의 이후 더원 건축은 더 이상 박 여사와 민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다. 내부 감사팀이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재무가 검토되고 데이터 폴더가 봉인되었으며 오래된 계약서들이 다시 열렸다. 법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하자 그동안 카펫 아래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 3일 동안 민주는 여전히 저항하려 했다. 그는 해명서를 보내고 부하 직원을 탓했으며 기술적 실수라고 말했다. 삼멍, 도로민준.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 얽혀들었다. 하나의 거짓말은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10개의 다른 거짓말을 필요로 했다. 유라를 위한 지출이 모두 드러났다. 가방, 저녁 식사, 호텔방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감사 인사로 기록된 개인적인 선물들, 현장 조사 비용으로 처리된 개인적인 여행, 그리고 복잡한 결제를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한 유령 커뮤니케이션 회사까지. 더 심각한 것은 많은 기술 파일이 체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명의 도용이 아니었다. 넷째 날, 가장 큰 열쇠를 연 사람은 바로 잠시 사라졌던 회계 책임자인 박 부장이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최 변호사님 사무실에 와서 USB 하나를 내밀었다. 두려웠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계속 도망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군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모든 잘못이 저에게 덮어 씌워질 겁니다. 그 USB 안에는 내부 지출 보고서, 사본, 숫자 변경 이력, 그리고 그가 기록해둔 구두지시 이메일들이 있었다. 유라도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해명서를 보내며 재정적 결정에서 자신을 분리하려 했다. 그녀는 단지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민준과 개인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저작권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말 실용적인 사람들은 오래된 배가 가라앉을 때 항상 빨리 새 옷을 찾았다. 민지가 한번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떨렸다. 새언니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 체면을 어디다 두려고 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희들이 나를 집에서 쫓아낼 때 내 체면은 생각했니? 전화는 즉시 조용해졌다가 끊겼다. 100번의 충고로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교훈이 있었다. 오직 삶이 당신의 뺨을 세게 때렸을 때에야 비로소 경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주말에 박 여사가 쓰러졌다. 연기가 아니었다. 집에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
한밤중에 병원으로 실려가야 했다. 남을 가리키고 명령하는데 익숙했던 사람이 이제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나는 그 소식을 최 변호사님께 들었다. 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제가 가볼게요. 확실해요? 최 변호사님이 물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동정심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하러 가는 거예요. 다음 날 오후 나는 2개의 서류철을 들고 병원으로 갔다. 빨간색 서류철 하나, 파란색 서류철 하나. 민주는 밖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셔츠는 구겨졌으며 잠을 못 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그를 보니 예전에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남자가 떠올랐다. 불과 몇 주 전이었지만 마치 평생처럼 느껴졌다. 안에 누워있던 박 여사는 나를 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더 이상 거만함은 없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고집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2 서류철을 테이블에 놓았다. 이 빨간색 서류철은 내가 말했다. 이 문제를 더 멀리 끌고 갈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파란색 서류철은 최종 합의서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명확하게 말을 이었다. 파란색 서류철에 서명하면 당신과 어머님은 관련된 모든 자녀 주식을 포기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회사 자금에서 비롯된 모든 자산을 반환하며 모든 분쟁을 끝내고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겁니다. 그 대가로 저는 이 사건을 형사소송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박 여사가 반쯤 몸을 일으켰다. 목소리는 갈라졌다. 너 너무 심하잖아. 나는 그녀를 차분하게 쳐다보았다. 먼저 너무 멀리 가신 건 당신들 아니었나요? 민주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서연아. 나는 똑바로 섰다. 내 심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지점에서 멈췄다면 나는 아직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내 노동의 결실을 빼앗고 내 이름을 지우고 회사 돈으로 외도를 하고 나를 빈손으로 내쫓을 계획을 세웠어. 오늘 이 상황은 내가 악해서가 아니야. 이건 당신들이 심은 것을 지금 당신들이 거두는 것뿐이야. 황혼의 빛이 병원 창문으로 들어왔다.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민준이 펜을 들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다. 한 사람은 서류에 서명했고 한 사람은 결과에 서명했다. 하지만 결국 2 사람 모두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선택해온 것에 서명한 것이었다. 그날 병원에서의 오후 이후 모든 것이 더 빨리 진행되었다. 파란색 서류철의 합의는 마지막 분리선이 되어 아직 구할 수 있는 것에서 썩은 부분을 도려냈다. 더원 건축은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갔다. 깨끗한 부분, 즉 진정으로 일하고 자신의 전문성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끄는 새로운 법인으로 서서히 옮겨졌다. 허위 지출부터 서류 조작에 이르는 더러운 부분은 해체되고 봉인되었으며 법에 따라 처리되었다. 민준 가족의 빌라는 결국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고급차는 회수되었고 예전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외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것은 거짓 위에 세워진 삶으로부터 이미 만기가 된 청구서였다. 내 새 회사의 출범일, 나는 무대 위에 내 자신의 이름, 이서연으로 섰다. 더 이상 대표이사의 아내도 내부 지원 인력도 하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작업물을 수정하는 무대 뒤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 공간은 그리 붐비지 않았다. 나도 그것을 하소연이나 해명의 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단지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나의 생활 공간은 그것을 창조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양심에 따라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그리 크지 않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커튼 뒤에서 들었던 그 어떤 박수갈채보다 더 가볍게 느껴졌다. 1년 후 나는 우연히 옛길을 지나다가 작은 건자재 가게에서 나오는 민준을 보았다. 그는 더 말랐고 셔츠는 약간 빛이 발해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인사에 답했다. 그게 다였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외칠 원한도 지킬 사랑도 없었다. 뿌리까지 파괴된 관계에는 남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박 여사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오래된 병에 새로운 병이 더해졌다. 돌아가시기 전 그녀는 나를 한번 만나고 싶어 했다. 나는 갔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섞인 사과를 했다. 나는 더 이상 비난하지 않고 들었다. 나는 단지 말했다. 이제부터는 각자 자신의 발로 걸어야 해요. 나는 적대감을 멈출 수는 있었지만 영원히 그들의 구명보트가 되어줄 의무는 없었다. 나는 치료비와 장례비를 위한 충분한 지원금을 남겼고 누군가에게 민준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 남은 인생을 과거의 원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놓아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가벼워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2년 후 내 회사는 안정되었다. 어느 날 오후 한 건축 전시회에서 나는 대학 시절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투자 분야에서 일하는 지훈을 다시 만났다. 그는 내 삶의 영웅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하고 정중하게 다가왔고 다른 사람의 과거 상처를 존중하는 어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맺었고 소박하게 결혼했다. 그리고 우리는 잘생긴 아들을 얻었다. 그해 늦여름의 어느 오후 나는 테라스에 앉아 지훈이 아들의 자전거 타기를 도와주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아들은 몇 번 비틀거리다가 마침내 균형을 잡는 데 성공했다. 환하게 웃으며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녁 햇살이 그 부자를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감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은 따뜻한 찻잔 위에 있었고 갑자기 내 인생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종이 위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가장 큰 프로젝트는 내 자신의 삶이었다. 진실, 자존심, 그리고 평화로 다시 짓기 위해 썩은 기초를 내 손으로 무너뜨려야 했던 삶. 인생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양보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계속 양보하는 것이 악을 더욱 키울 뿐인 때도 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바람을 심는 자는 반드시 폭풍을 거두리라는 것을. 반면 언제 일어서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마땅한 삶의 부분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